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본화 이자 비용 관련돼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간을 고려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0X년 1월 1일에 주서울은 한국과 총 공사도급 금액 20만원의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X년 1월 1일에 10만원, 9월 1일에 3만원, 그리고 X2년 7월 1일에 7만원을 지출하였다. 본 건물은 X2년 9월 30일에 완공되었으며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격 자산에 해당한다. 서울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중 A 차입금은 본 건물의 건설을 위한 특정 차입금이며 나머지는 일반 목적으로 차입된 것이다. 이자는 매년 말 혹은 상환일에 지급한다면 20X1년도에 자본해야 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월할 계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는 특정 차입금이고 B는 일반 차입금이다. 이렇게까지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질문하는 문제는 X1년도 자본화 이자 비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X1년도 자본화 이자 비용 계산해 볼게요. X1년도. 근데 우리가 지금 일단 자본화 기간, 건설 기간을 먼저 알아야겠죠? X1년 1월 1일에 시작했는데 20 지출했고 9월 30일이죠? 1년 반짜리예요. 1년 말. 그 다음에 X2년 9월 30일. 그래서 9개월인 게 1년 9개월짜리다. 근데 문제는 어차피 1년, X1년에 대한 자본화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로 연평균 지출액 계산해야겠죠? 연평균. 그러면은 X1년 1월 1일에 10만원, 이건 12분의 12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9월 1일에 3만원, 9월 1일에 3만원. 그러니까 90, 11, 12, 4개월이 되는 거죠. 12분의 4. 계산을 하게 되면 연평균 지출액이 11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 이자죠. 특정 차입금 이자를 구해야겠는데 특정 차입금은 말씀드린 대로 딱 그 건설기간과 특정 차입금 차입기간이랑 일치하는 그 상황에 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정 차입금 3만원이죠. 자본화 기간은 이렇게 1년 9개월인데 여기 특정 차입금은 여기서부터 똑같이 해당하는 금액이 돼요. 만약에 특정 차입금이 뭐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차입한 일자가 뭐 4월 1일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건설 기간은 1년 반이지만 중간에 차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분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분하는 거 없이 똑같이 자본화 기간 동안 특정 차입금을 전액 차입한 케이스예요. 나중에 혹시 이제 문제상에서 차입 기간하고 다른 경우가 나왔다 했을 때는 특정 차입금은 자본화 기간과 중간에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09, 9%죠. 여기 이자율. 1년치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그렇게 특정 차입금 이자가 얼마가 발생해서 2,700원이 발생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다음으로 일반 차입금 이자를 구해야 되는데 일반 차입금 이자는 이 연평균 지출액 11만원에서 특정 차입금이 3만원이었죠? 3만원은 뺀 거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해야 돼요. 이자율을 지금 모르는 거죠? 이자율 모르기 때문에 이자율을 추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이자율은 일반 차입금에 관련된 이자가 되겠죠. 일반 차입금 관련된 이자는 이제 좀 기간을 이제 보시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 차입금 이자가 보면은 5만원이고 X0년도 10월 30일이니까 이게 X년도 1월 1일이 똑같죠? 이때부터 12월 말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X년도에는 1년치 전체가 이자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5만원에 대해서는 1년치 이자 10%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C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X1년 7월 1일부터 X3년 6월 30일까지 했다. 이거 X1년 7월 1일에 발생한 거죠. X3년 6월 말까지 쭉 가는 건데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화 기간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일반 차입금은 어차피 이 건설 기간, 건설로 인해서 차입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냥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화 기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회계 기간 X1년도 이자 비용 묻고 있는데 이 차입금은 7월 1일에 차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치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일반 차입금은 이 건설을 차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차입금 원래대로 이자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만원에다가 6%에다가 이게 그쵸 7월 1일에 차입했으니까 12분의 6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은 이자가 계산이 돼요. 이자 비용이 8,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 평균적인 연평균 일반 차입금을 구해야겠죠. 근데 이게 5만원은 12분의 12가 다 들어갔었죠. 근데 아까 이 10만원은 6개월치만 들어갔었죠.
더하면은 일반 차익금 평균액이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구하면 8%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일반 차익금 이자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가 8%를 대입시켜요. 대입시키면은 12만 원에서 3만 원 차감한다가 8%를 더하면은 6,400원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나왔을 때 이렇게 딱 계산됐다고 무조건 딱 더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보면은 이게 이 6,400원이 나왔지만 여기 그 일반 차익금을 발생한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게 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발생한 이자 8,000원인데 그 이상 자본화가 될 수는 없잖아요. 회계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에서는 8,000원 이하로 나오지만 사실 이 한도를 원래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발생한 이자를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발생한 이자 가운데서 자본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한도가 물론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 안 하셨어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한도를 딱 걸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도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도 체크해서 이거보다 작은 한도, 작은 금액을 적는다. 그래서 6,400원이 이자 자본화는 이자 일반 차익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원에다가 6,400원을 더하면은 9,100원이 되겠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건 일단 X1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X1년도 풀어봤고 X2년도 한번 자본화 이자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X2년도 가면은 조금 더 논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보통 이제 안분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X2년도 케이스도 보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계산하는데 도움이 좀 되고자 X2년도 거를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2년도 일단 연평균 지출에 일단 여기 처음에 지출했던 이 10만 원과 3만 원은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만원인데 9월 30일 날 X2년도는 9월 30일 날 끝나요. 자본화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지출액도 12분의 9. 연평균 지출액이라는 게 그 공사 관련돼서 회사가 지출한 내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해야겠죠. 기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12분의 9.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X년 실업일에 7만 원을 지출했죠. 이 7만 원은 9월 말까지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분의 3. 하게 되면은 10만 5천 원 연평균 지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차익금 이자. 특정 차익금 이자는 그쵸? X2년 9월 30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본화 기간과 동일한 차익금이었죠. 그래서 특정 차익금 이자는 3만 원에 12분의 9죠. 9개월 똑같이 자본화 기간이랑 특정 차익금 차익기간 겹치는 기간, 딱 해당되는 기간만큼만 계산한다. 이자율 9%로 하게 되면은 특정 차익금 이자 비용이 이렇게 2,025원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또 일반 차익금 이자를 구해야겠죠. 일반 차익금 이자는 이 연평균 지출액에서 이 특정 차익금 차입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우선 기간 업무했던 거 같이 고려해야 돼요. 이런 게 좀 나중에 계산 문제 계산하실 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죠. 여기는 자본화 이거만큼이 결국에는 연평균 특정 차입액이죠. 평균 특정 차입액. 여기도 연평균 공사 지출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감하는 것도 평균 차입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일 때는 상관없이 그냥 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간이 중간에 끊겼을 때는 같이 고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000에서 빼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 자본화 이자율을 곱해서 일반 차익금 이자를 추정을 해야겠죠. 근데 자본화 이자율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본화 이자율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반 차익금 이자 그럼 X2년 12월 말까지죠. 근데 이게 자본화 기간이 9월 말에 끝나요. 하지만 일반 차익금 이자는 이거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차익금은 어차피 이 공사랑 상관없이 차입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차익 이자에 대해서만 평균 이자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 차익금은. 그래서 일반 차익금 원가는 평균 이자율이 5만 원에다가 10%죠. 이거 1년치죠. 그냥 1년치. 자본화 기간 상관없어요. 이건 일반 차익금 그냥 본연의 이자 비용을 통해서 이자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10만 원짜리는 이거는 지금 이것도 1년치가 다 들어가죠. X2년이. 그래서 이제 1년 7월 1일부터 3년 6월 31일까지니까 1년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 이렇게 계산한 거고 이때 평균액도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자율이 7.33%가 나와요. 여기다가 7.33%
곱한 금액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걸 곱하면은 이렇게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도를 살펴봐야 되죠. 이렇게 구했더니 한도가 얼마가 나왔느냐 했을 때 이게 11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한도보다 작죠? 이 한도가 만약에 크면은 이 한도로 조정이 해야 됩니다. 일반 차익금 발생한 이자 내에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한도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6,780원이랑 2,025원이랑 더한 게 X2년도에 자본화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합치면은 네, 그래서 X2년에 이렇게 중간에 다분화 기간이 9월 말로 끊겼을 때 이렇게 또 풀어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제가 다뤄보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간 안분 고려해야 되는 파트, 한도 고려되는 문제들이 좀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 이해하시고 풀어보시면은 다 이제 이쪽 파트는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본화 이자 비용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는 그 내용 파트 들어가서 재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평가 모형인데 보통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뭐 회계 원리 파트에서 배우고 있던 내용들이 원가법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평가법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교재 이제 이론 파트에 보시면은 최초에 이제 재평가 회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최초에 평가 증이 일어났다. 평가 증이 일어났다. 최초에 평가 증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재평가 금액만큼을 재평가 임용금으로 해가지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을 얻는다는 건 결국에는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증이 발생했을 때는 단기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잉여금으로 간다. 재평가 잉여금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밑에 보면 최초에 평가 감이 발생했어요. 평가 감이 발생했으면 이거는 단기 손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인식 안 하고 이익은 손익에 반영 안 되고 손실만 손익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회계처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처음에 이제 평가 증이 됐잖아요. 평가 감. 평가 증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평가 증이 됐어요. 그럼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잖아요. 여기는 손실, 단기 손실. 평가증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 년도 다시 평가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늘려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증이 발생해도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단기 손익 영향을 전혀 안 미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규정상. 근데 평가증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평가 손이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했던 거를 먼저 그만큼 손실을 반영해줍니다. 반영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 빼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 인식했던 것만큼 일단 빼주고 그 나머지 부분만 손실로 인식해라. 이런 회계 처리를 이제 하라고 되어 있고 평가감에서는 단기 손실로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재평가 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평가감 처음에 단기 손실이 생겼죠. 단기 손실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증가가 생겼어요. 그러면 손실을 인식한 것만큼을 환입을 먼저 시켜요. 그 전에 인식했던 것만큼을 환입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그쵸? 잉여금 처리해라. 재평가 잉여금 처리. 재평가 잉여금. 이거랑 똑같은 거죠. 평가증 생겼다가 손실 생겼을 때 일단 평가증을 차감하고 재평가 잉여금 차감하고 재평가 잉여금 차감하고 잉여금을 먼저 차감한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를 손실을 인식하는 거는데 여기서도 손실이 있다가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 손실을 먼저 환입을 시키고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거다. 그리고 또 평가증이 있다. 바로 또 평가감이었다 다시 평가감이 될 수도 있겠죠. 똑같이 재평가 손실해가지고 단기 손실을 인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에는 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에는 보수적이고 이익을 인식할 때 손실을 인식할 때 그 전에 있던 잉여금들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손실을 인식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 이렇게 말로만 이해하시는 것보다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그 재평가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그 감가상각비고 차이만큼은 뭐 잉여금으로 돌릴 수 있다, 나중에 처분할 때 돌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같이 설명을 좀 문제를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뒤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이 문제예요. 16번 문제입니다. 주설학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한 대를 이제 내용 10년짜리를 4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가 급증한 반면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한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X3년 10월 31일 동 기계장치는 3,500만 원으로 재평가가 되었고 20X6년 1월 1일에 설학은 공정대선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동 장치를 2,8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동 기계장치 처분 시점에 기록과 관련된 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회계 처리를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를 재평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회계 처리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수 10년에다가 이게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내용수 10년에 4천만 원이면 400만 원씩 그냥 상각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하게 넘어가고, 일단 X 3년 말 가치를 알아야겠죠. X 6년에 이제 처분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X 3년 말 재평가 및 처분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X 1년 처음에 이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이제 그 400만 원씩 된 거를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X 3년 말에 유형자산은 4천만 원이고, 취득원가, 취득원가가 4천만 원.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쵸? 감가상각 무계획이 이렇게 계산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3년 말까지 기본적인 감가상각 회계 처리가 끝났을 때가 DS가 이 상태가 기재가 돼요. 이 다음에 재평가가 이루어졌어요. 3,500만 원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은 보통 여기서 회계 처리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를 3,500만 원을 만들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0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름이 총제거법이 되는 거예요. 제거법은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회계 처리를 하면은 이게 총제거법이에요. 공정 재평가액이 3,500만 원 됐는데 취득원가 자체를 이렇게 낮추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총제거법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비례수정법 나오면은 이 비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장부가액이 1,000원인데 여기도 장부가액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를 비례해가지고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5%씩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 원도 25% 증가한 5천만 원 만들어주고, 이것도 1,200만 원도 25% 증가하게 되면은 뭐가 되지? 재평가 시점에 이렇게 총제거법을 사용할 거냐, 비례수정법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계 처리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지만 요만큼이 재평가 이익이죠. 이거는 차이가 없다. 이것도 장부가액은 어차피 똑같이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평가액은 차이가 없지만 취득원가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서 3,500만 원 만들 것이냐, 비례적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3,500만 원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알고 계시면은 첫 번째 이제 붕괴를 총제거법으로 인해서 붕괴를 보시면은 700만 원이 이제 늘어나는 붕괴가 있겠죠. 700만 원이 늘어나는 붕괴. 총제거법으로 인해서는 감가상각 무계획을 이렇게 없애주고, 이 기계장치를 500만 원 없애주고,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하는 회계 처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비례수정법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치, 감산,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취득 그 재평가 시점에는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보면 첫 번째 그래서 내용 보면은 여기 700만 원의 재평가 이거는 처분했을 때 처리니까 일단 제외하고 700만 원의 자산 재평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 이제 내용이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700만 원 자산 재평가 이익이 있다고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익경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당기손이 반영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처분 회계 처리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이렇게 재평가 먼저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처분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 보겠습니다. 처분하게 되면은 처분했을 때 이게 이제 똑같이 기계장치랑 감가상각 두 개 장부가 있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처분회계 처리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현금, 기계, 이게 감가상각 두 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건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기계장치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됐죠? 조정이 됐는데 처분이 지금 2년 뒤에 일어났어요. 2년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3,500만 원에다가 2년이 지났고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7분의 1만큼 계산이 첫 번째 해는 됐겠고 그 다음에 또 7분의 1만큼 내가 7분의 2만큼 계산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 두 번 계산이 됐어요. 이게 2년 뒤니까. 이거 아까 이게 X3년 말이고 처분은 X6년 초에 일어났잖아요. X5년 말인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번 감가상각비 일어났다. 그러니까 처분은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 이익이 300만 원이 발생한 거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처분 시에는 기대수정법에 같은 경우에도 현금, 기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이 장부가 여기서는 똑같이 5천만 원에 1,5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결국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건 똑같죠.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7분의 1씩 계산이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2년 뒤에 2005년 말에는 500만 원씩 두 번 계산된 상태여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0만 원으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보기로 돌아가서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장부가 2,500만 원인 기계장치를 2,800만 원 처분하였다. 맞죠? 장부가 이게 둘 다 2,500만 원이죠. 장부가 똑같이 2,500만 원이고 2,800만 원을 처분을 했다. 그래서 300만 원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이거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똑같이 이제 1번 방법에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분시까지 회계 처리를 이렇게 보았고 내용에서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제 1번부터 설명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처분에 따른 유형천연 처분이익 300만 원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여기 맞죠? 똑같이 처분이익이 300만 원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00만 원의 자산평가 이익이 이익이경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재평가 잉여금이 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 회계 처리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이익이경금 이렇게 계산되어 있다가 나중에 처분했을 경우에 이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익잉여금으로 결국 이제 이익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재평가를 안 했으면 다 처분손익에 들어갔다가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는 건데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을 처리한 경우에도 이렇게 처분할 때는 결국에는 이익잉여금에 관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보기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기는 500만 원의 자산 재평가 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재평가를 하게 되면은 재평가 여기 평가 증이 발생했잖아요. 평가 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의 원래 취득했던 취득 원가 대비 감가상각한 금액이랑 이렇게 재평가 증한 상태에서 감가상각비랑 당연히 이때가 감가상각이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손익이 사실 조금 이제 왜곡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감가상각비 요거 차이만큼을 100만 원씩 이렇게 매 기말마다 차이 원래 4천만 원에 10분의 1이었으면 400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는 감가상각비가 이제 500만 원씩 계산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까 여기다가 7분의 1씩 되는 거였으니까. 그럼 400만 원과 500만 원. 원래 취득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야
이거 3,500만 원이 된 이후에 감가상각비 차이를 이렇게 그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걸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에는 저 원가법에 의한 회계 처리와 이 재평가법에 의한 회계 처리에 따라서 이제 손익에 반영되는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잉여금에 반영되는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100만 원씩 이렇게 대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 700만 원 중에서 두 번째 X4년도 말에 100만 원이 잉여금 대체가 되고 또 그 X5년도 말에 100만 원이 대체가 돼서 결국에 재평가 잉여금이 50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500만 원이 나중에 처분 시점에 잉여금 대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거두절미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 전체적인 그 유형자산 회계 처리를 이해하고 있으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해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감가상각, 원래 시립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재평가를 한 이후에 감가상각비 차이 금액만큼이 잉여금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 이 회계 처리를 아셔야 됩니다. 매 기말에 그런 회계 처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었다면 그 회계 처리를 회사가 만약에 선택했다면 재평가 잉여금이 500만 원이 남게 되고 이게 처분 시 500만 원이 잉여금으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은 700만 원의 재산 재평가 이익이 당기손익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기손익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 거죠. 당기손익에 이제 반영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다섯 번째 문장은 처분된 기계장치와 관련한 감가상각 무게액 2,500만 원이 제거되어 차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그쵸 비례법이죠. 비례수정법으로 하면 감가상각 무게액이 차변에 가서 없어지는 이런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총 제거법으로 작업했다면 감가상각 무게액이 3만 원이 차감되는 회계 처리가 있을 거지만 만약에 비례수정법 선택했다면은 이렇게 2,500만 원이 차감되어 처리되는 회계 처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5번 문장도 이게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셔야지 쓸 수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 보기 자체보다도 전체적인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는 게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문제는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재평가 문제 한 문제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네, 20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재평가 토지랑 기계장치 관련된 재평가 문제입니다. 네.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된 공사는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을 하고 있다. 20X1년 1월 1일에 취득한 토지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의 토지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과 재평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X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 토지가 이렇게 변해가는 공정가치, 기계장치가 이제 공정가치가 이렇게 변해가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간단한 거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죠? 토지 먼저 내용 볼게요. 여기 X2년도 회계처리 묻고 있지만 X1년도, 2년도 모두 다 회계처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도에 일단 토지 X1년도 토지가 이제 500만 원에 취득했는데 55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평가증이 발생한 거죠. 평가증은 그쵸 기타 부가 손익으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토지 그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X1년 말에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 X2년도 말에는 다시 또 차감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죠. 손실이 지금 7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7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7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게 잉여금이 있죠. 잉여금을 먼저 까준다고 표현을 할게요. 잉여금을 먼저 차감시켜주고 잉여금 먼저 쓸 때 재평가 잉여금 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70만 원이 차감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차감해주고 그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 재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재평가 손실 해가지고 20만 원. 그래서 여기 이 재평가 잉여금과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이죠. 근데 이거는 당기손익이다. 손실은 당기손익이고 이제 잉여금은 보통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는 회계 처리가 좀 간단하죠. 감가상각비가 없으니까
이제 기계장치를 볼 건데, 기계장치는 X년도 말에는 일단 감가상각비가 일단 계산이 됐겠죠.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에 대해서 내면서 5년이니까 5분의 1씩 60만 원 계산이 됐을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쵸? 이렇게 된 상태예요. 지금 기계장치가. 근데 여기서 재평가를 할 때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총제거법으로 어차피 순이익 미시장이 똑같기 때문에 총제거법을 일단 표시를 한다 치면은 이게 공정가치가 200만 원이 되는 거고 감가상각 무계획을 맞춰서 결국엔 장부가액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감가상각을 반영한 다음에 장부가액은 240만 원인데 재평가 금액이 200만 원일 때 차이만큼을 조정하는 40만 원을 손실을 인식하는 분기가 필요한 거죠. 40만 원 손실하는 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감가상각비 60만 원 인식하고 감상로 60만 원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감상 60만 원을 용어로 만들어줘야 되죠. 60만 원. 그다음에 기계가 지금 300에서 200만 원 정도 됐죠. 100만 원 차감시켜주고 이 차이만큼 40만 원인데 이게 재평가 손실이다. 첫 번째 회계연도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고 이거는 당기손익이 또 반영이 됐겠죠. 이거는 당기손익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X2년도에 이제 가는 거예요. X2년도에 가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5년짜리니까 4분의 1씩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5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50만 원. 감가상각 2개에 됐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됐는데 일단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제 200만 원대 상각을 하고 나면은 장부가액이 상각한 다음에 20만 원에 이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장부가 이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또 210만 원으로 증액시켜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장치는 10만 원으로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무계획은 지금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무계획이 없애준다.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차이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이 재평가 이익이에요. 재평가 이익인데 기존에 인식했던 손실이 40만 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을 환입을 먼저 인식을 하고 재평가 손실 환입을 40만 원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면 회계 처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재평가 손실이 이렇게 있고 4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있죠. 감가상각비가 이건 X1년도죠. 여기는 아니고 이건 아니겠네요. X2년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여기 재평가 손실 요거랑 쉽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재평가 손실 2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재평가 손실 환입 요게 지금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50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4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답은 30만 원이 감소하는. 그쵸? 손실이 70만 원이고 이익이 4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 감소하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평가를 할 때 회계 처리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북밸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재평가 조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 요거 차이만큼 분계가 들어가고 차이만큼 분계 들어가고 요거 차이만큼 재평가 손익으로 분계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 반영한 장부가액을 기재해 놓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필요한 재평가로 해야 되는 계산돼야 되는 취득원가 감가상각 무게 정해놓고 그 차이만큼이나 분계에 들어가면 됩니다. 분계 들어갈 때 기존에 잉여금이 있었다, 기존 손실이 있었다 이것만큼을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인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재평가 관련된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에는 손상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건데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면은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평가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또 그 유형자산에서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손상차손을 얼마나 인식할 거냐, 또 손상차손 환입을 얼마나 인식할 거냐. 근데 환입을 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한도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손상차손과 환입을 인식하는 이런 파트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차손이 뭐냐 했을 때 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이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그 손상차손 환입 같은 경우에도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회수가능가액이 보면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이다. 이게 좀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보통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모두 주어지고 회수가능가액을 뭘 적용할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수가능가액이 이제 둘 중에 큰 금액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요거의 차이만큼 조정을 해주는 게 손상차손, 손상차손 환입 회계처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환입 한도액 같은 걸 고려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요거는 같이 계산 문제 풀어보시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공사가 20X1년 1월 1일 취득한 영업용 차량 운반고 내용수 10년짜리죠. X3년 초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750만원 이다. 공사는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원가무용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동자산에 대한 손상은 20X2년 말 처음으로 발생했다. 다음은 동영업용 차량 운반구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공사의 X4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해가지고 주관식 문제 나왔던 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X1년도 1월 1일에 취득했는데 X3년 초 지금 장부금액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2년 말이라고 기재를 하고 이때 장부금액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했을 때 지금 무계획만 나왔죠. 무계획이 200만원. 그 다음에 손상차손 무계획이 50만원. 이렇게 250만원을 차감한 후에 장부가액이 7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취득원가를 역으로 산정할 수가 있겠죠? 취득원가가 1000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용이 주어졌고 원가무용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2년 말에 이렇게 됐고 손상을 한번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X4년도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X3년도 회계처리 알아야 되고 X4년도 회계처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3년도 회계처리 가보겠습니다. X3년 말. 3년 말 똑같이 취득원가 이렇게 될 거고 감가상각 무계획이 200만원인데 그 상각을 해야 되겠죠? 상각이 75만원에 10년짜리인데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년이 남은 거죠. 7분의 1. 7분의 1. 2년이 지났으니까 8년이 남은 거죠. 8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감가상각비가 937500이 나와요. 937. 그럼 이게 여기다가 더하면은 감가상각 두 계획이 3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X3년도 말에 장부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손상차손 무계획은 이제 50만원이 일단 있는 상태에서 감가상각비만 반영된 장부가액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손상을 인식해야겠죠? X3년도 말에 이거와 이거 금액 중에 큰 게 회수가능가액이 되는 거죠. 686만원과 680만원 중에 큰 금액, 이게 회수가능가액이 됩니다. 요거와 회수가능가액, 요거와의 차이, 요 금액이 그쵸? 인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6이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56이 그 차이만큼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하는 거죠. 처음에는 5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회수가능가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9만 7,500원만큼 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입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환입을 반영한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정말 환입, 손상차손 환입을 반영한 후에요.
이렇게 장부가액이 바뀌게 되겠죠. 환입 반영을 바꾸게 되면 이게 순공정가치, 그쵸, 손상사정 환입 반영한 후에는 이렇게 금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말 회계처리 이렇게 끝났고 4년 말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회계처리 먼저 해볼게요. 감가상각비가 여기에다가 다시 7분의 1로 가는 거겠죠. 7분의 1만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98만 원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98만 원을 더한 게 이렇게 더하면 계산한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장부가액이 일단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 감가상각비 반영한 다음에. 근데 이때 또 회수가능 가액을 봐야겠죠. 회수가능 가액이 630만 원, 640만 원. 회수가능 가액이 둘 중에 큰 거죠. 이번엔 사용가치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640만 원. 요거 차이를 환입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환입이 지금 나오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회수가능 가액이 나와 있지만 여기 한도를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도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 이게 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수가능 가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때 원래 그 손상을 인식하기 최초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두개, 원래 이런 사건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1000만 원을 매년 그냥 100만 원씩 상각했다고 했을 때, 100만 원씩 한 10년 맞죠? 100만 원씩 상각한다고 했을 때 장부가액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4년 말이면은 결국에 100만 원씩 상각됐다 치면 이때 600만 원이 있는 거죠. 이 금액은 넘을 수 없는 게 이게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 한도를 아시는 게 포인트가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수가능 가액을 구했지만 이 회수가능 가액의 한도는 원래 자산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발생한 이 자산의 감가상각 무게액이 반영된 그 금액 600만 원, 장부가액 600만 원, 이제 1000만 원에 400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이 됐겠죠. 600만 원,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회수가능 가액은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예요. 둘 중에 큰 금액을 쓴다고 정해져 있지만 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시 회수가능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그쵸? 1, 2, 12만 원. 요게 손상차손 환입액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손상차손 환입액으로 인식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4년에 초과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했을 때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겠죠. 감가상각비, 그리고 손상차손 환입액. 감가상각비가 98만 원. 아까 여기다 686만 원에다가 10분의 1 곱하면 감가상각비였죠. 이거에다가 12만 원을 더한 이 금액이 얼마 원. 감가상각비는 이건 환입이죠. 이거니까 감가상각비는 마이너스고 환입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86만 원만큼 감소한다.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BS가 이렇게 변해간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계산만 딱 한다고 봤을 때는 그냥 바로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냥 회수가능 가액에다가 감가상각비 곱해가지고 그 잔존 내용영수 곱해가지고 사실 금방금방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금액이 어떤 금액만 딱 구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이제 터득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계산도, 감가상각비 계산도 여기서 사용가치에서 바로 그냥 5분의 1로 곱해가지고 이런 데서, 그쵸? 이 금액에서 바로 8분의 1 곱해서 감가상각비 금방 나오고, 여기도 686만 원에다가 7분의 1 곱해서 감가상각 바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구조를 다 안 그려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표를 그렸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 문제, 손상차손 환입 인식하는 문제 받고, 다음으로는 이제 나오는 게 그쵸? 현금 창출 단위 관련해가지고 손상 인식하는 파트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IFRS 대본서는 이제 새롭게 나온 좀 기존과 달라졌던 부분들이 뭐 재평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그 현금 창출 단위로 손상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손상차손 배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 파트에 언급이 되어 있진 않은데, 이 부분들이 되게 그 약간 뭐 합병 뭐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약간 고급회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해서 문제를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네, 주한국은 20X1년 1월 1일에 A 사업 부문과 B 사업 부문 두 개의 현금 창출 단위를 가진 동의를 450만 원에 100% 취득했다. 이전 대가는 각 사업 부문별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되며 20X1년 1월 1일에 현재 A 사업 부문과 B 사업 부문에 관련된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배분된 영업권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한 이용 자산의 공정가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나와 있고 문제가 뒤어서 있죠. 20X1년 말에 수출 규제로 인하여 A 사업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한국이 A 사업 부문의 회수 가능가액을 추정한 결과 19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래서 따라서 현상차손을 인식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20X1년 말 한국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A 사업 부문의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 무용을 적용하고 있고 개별 자산의 순공정가치, 사용가치는 결정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손상차손이 발생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자산들이 많잖아요. 식별 가능한 자산들이 있고 영업권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럴 때 손상차손을 어떻게 배부할 건지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손상차손 금액을 파악을 한 다음에 영업권에 먼저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 장부가액에 비례해서 배부를 하는 이게 지금 그 회계 기준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X1년 1월 1일에 지금 이렇게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될 시점은 X1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계산을 할 때 1년을 지금 지난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기계장치나 사용방부는 상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고려해줘야 된다. 보시면은 일단 영업권을 제일 먼저 쓸게요. 영업권은 30만 원, 장부가액이 30만 원이고 토지도 상각을 안 하죠. 둘 다 상각 안 하는 거죠. 90만 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는 저 120만 원에 취득을 했잖아요. 120만 원 취득을 했고 사용후보가 30만 원 취득을 했는데 1년씩 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계장치는 120만 원에다가 저 4분의 3이 남아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각을 1년씩 했으니까 남아있으면 이게 9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이거는 3년 정액법이기 때문에 3분의 2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차량 원래 장부 금액이 30만 원이었죠. 근데 3분의 2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1년치가 상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계산을 하면은 차량 운반구는 2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장부 금액을 합치면은 230만 원 계산이 되죠. 30만 원 계산이 되는데 지금 뒤에 뭐 문제에서 보시면은 그 회수가능, A 사업부는 회수가능을 추정한 결과 190만 원이 추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19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손상차손을 인식해서 이만큼이 지금 손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40만 원을 어디 영업권에다가 배부할 건지, 토지에 배부할 건지, 기계에 배부할 건지, 차량으로 배부 이거를 이제 배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손상차손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먼저 영업권에다가 영업권이 제일 먼저 다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30만 원을 있는 걸 다 까준다는 표현 쓰죠. 손상을 다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지금 10만 원 남아있죠. 40만 원 중에 30만 원을 다 영업권에다 손상을 인식했기 때문에 1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 10만 원을 여기 장부가액을 합치면은 90만 원, 90만 원, 20만 원이죠. 그 장부가액이 다 합치게 되면은 20만 원에다가 다 합치게 되면 이게 200만 원이 되는 거죠. 90만 원, 90만 원, 20만 원, 이제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의 이 각 비율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40만 원 중에 30만 원 됐으니까 20분의 9. 그다음에 여기도 차량 운반구도 토지 쪽으로 가야 되죠. 10만 원에다가 20분의 9. 여기도 또 10만 원에다가 20분의 9. 그리고 여기 10만 원에다가 20분의 2. 이렇게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주는 회계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빼주는 금액이 지금 4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40만 원을 빼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 합친 게 그
회수가능가에 계산했던 190만 원이 나와야겠죠. 또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 조정하게 되면 영업권은 0이 되는 거고 이거는 85만 5천 원 여기도 85만 5천 원 그리고 차량 운반부는 1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정답은 차량 운반부에 대한 그쵸? 차량 운반부 장부금액 얼마냐? 다 손상차손 인식한 다음에는 장부금액이 19만 원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손상차손까지는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장부가액을 다 이미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40만 원을 배부할 때 다 장부가액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영업권을 다 무조건 깔 수 있을 만큼 다 손상을 인식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만 대해서만 비례하여 인식한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상차손 배분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